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기사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막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제 기사를 작성하려면 처음부터 기자들이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늘 뭐 쓰지? 이거에 대해서 써봐야지.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6가지의 스텝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플래닝이라는 것을 거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한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내가 내가 어떤 걸 써야 되지? 뭘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앉아서 쓰는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무엇을 듣고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듣고 내가 어디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굉장히 발로 많이 뛰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런 플래닝, 콜렉팅. 그 다음에 그제서야 앉아서 스트럭처링이라는 걸 해요. 스트럭처링이라는 것은 구조를 짠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단으로 시작을 할까? 우리 독자는 코리아중앙데일리, 내가 코리아중앙데일리 기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조금 더 우리 독자에게 조금 더 이 기사를 계속 읽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런 궁리를 하고 또 이 문단과 이 다음 문단을 이어가려면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드리면은 아까 용산 기지, 미군 기지가 이전한다는 뉴스, 그걸 듣고 기사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그것을 발표를 했으면 콜렉팅, 제가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용산의 전과 후 사진도 받아야 되겠고 도서관에 가서 용산의 옛날 역사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겠고 수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뷰도 해야 되겠고 이걸 발표한 정부 부처 사람들 그리고 용산 주민들 용산구청의 사람들 굉장히 인터뷰할 사람들도 많겠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짤까? 재밌게 짤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한국중앙일보, 한겨레, 아니면 방송사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생각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4번으로 가서 라이팅,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수정도 하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에디팅, 내가 다 썼으면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6번 proofreading, 다 쓴 것을 또 읽어보면서 오타가 있는지, 왜냐하면 신문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신문은 절대 사람들이 읽지 않겠죠. 그래서 콜렉팅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팩트 체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도 있듯이 팩트 체크 들어보셨죠? 항상 우리가 요새 온라인 인터넷으로 보는 기사들이 팩트 체크를 많이 하지 않고 기사를 빨리빨리 올리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팩트 체크라는 것에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시대가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뉴스를 소비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굉장히 팩트 체크를 거치고 들어와 있는 기사인가, 올라와 있는 기사인가라는 것을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자의 몫인데 요새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사를 항상 읽으실 때도 이것이 어느 매체에 어느 기사가 쓴 것인지를 늘 확인하시면서, 요새 페이크 뉴스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늘 고려하고 계시면서 기사를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to source 룰이라고, source는 나의 취재원, 내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데 찬성이 있고 늘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 이슈는. 근데 내가 이 찬성하는 사람들, 내가 좀
나도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이 좀 찬성하는 쪽에 속해. 그럼 그렇다고 이 사람 말만 듣고 기사를 작성하면 될까요? 그러면 절대 균형 잡힌 기사가 나올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 소스 룰이 꼭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그것을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해야지만 균형 잡힌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말로 interview all concerned parties, 모든 분야에 거쳐서 이 사람, 저 사람, 공무원, 일반 시민,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단체의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먼저 한 다음에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인터뷰를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그 목소리를 다 기사에 담을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이것을 다 추리고 기사에 필요한 것들을 편집하여서 그 부분만 기사에 이제 녹여 넣어서 엮어내는 것이 리포팅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원을 만났을 때는 최대한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질문하는 것도 또 기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사를 쓸 때 내가 이게 신문에 어떻게 나가지? 라고 비주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렉팅을 할 때 이런 거 다 내가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냥 막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까지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고 혹은 사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뭐 다 인터뷰하고 와서 나중에 자리에 앉아서 맞다 사진하고 전화를 하거나 하면 이게 또 딜레이가 되겠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기사를 빨리 올리려면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 놓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점. 그래서 하나의 예를 이 스텝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북한 피격을 당해서 사망한 공무원이 있죠. 그 사건이 만약에 지금 당장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본다면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정부는 아마 본인들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월북을 시도했더라.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됐고 북한에서 이 사람을 쏴서 죽인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기자로서는 그걸 그냥 받아서 쓰는 게 기자의 역할일까요? 거기까지 하면은 뭐 그렇게 쓰는 신문 기사들도 있지만 거기까지 쓰면 좋은 기사는 되지 않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 정말 이게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하고 이 사람은 월북을 하지 않았다라고 있는 유족이 있는데 이 유족들을 내가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컨택 포인트를 막 알아내고 또 이 사람의 동료들이 있을 텐데 이 동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북한에서는 어떻게 발표했는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연락을 해보고 이 사람들의 멘트를 따고 이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서 다 엮어내서 하나의 기사로 만드는 것이 좋은 기사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라이팅을 가 보면은 라이팅 단계에서는 첫 번째 Don't write until you understand.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기자 일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이슈들이 터지죠. 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가 있어요. 최근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그 미사일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품들을 막 설명하는 기사를 쓴다고 칩시다.
나는 미사일을 밑자도 모르고 나는 군대에 가지도 않았고 뭐 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는 기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쓰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자로서 나는 그걸 100% 이해한 다음에 무조건 써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습득 능력이 좀 빨라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자들은 자기의 흔히 말하는 나와바리라고 하죠. 자기의 비트, 영어로는 비트라고 하는데 자기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부에서 지금 공연과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었고, 문화부 전에 정치사회부에 있었을 때는 보건복지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제가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학이나 의학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고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자의 역할이 또 있죠. 그 다음에 3C, 굉장히 저널리즘에서 유명한 말인데요. Correct, concise, clear. 이렇게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늘 정확하게, 늘 간결하게, 또 늘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또 attribution은 누가 그랬냐. 내가 그냥 내 의견대로 이거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라고 기사에 쓰면 안 되죠. 내가 누군데 이걸 그렇게 쓰냐? 뭐 이렇게 뭐 댓글에 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 하버드 경제학자가 한국 너네 그렇게 계속 뭐 정부 지원금 나눠주면 너희 나라 빚더미에 앉아서 결국 뭐 5년 뒤에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라고 진짜 발표한 게 있다고 쳐봐요. 그걸 가져다 쓰는 게 기사예요. 만약에 그렇게 어트리뷰션을 하지 않고 그냥 주저리 기사를 쓰게 된다면 그건 바로 오피니언이나 아니면 그냥 뭐 나의 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드 리포팅이 중요하다는 거, 늘 찬반 믹스해서 균형 잡힌 기사를 써야 된다는 거, 또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늘 써야 된다는 거.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이 그 기사를 읽으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신문이란 것은 굉장히 뉴트럴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늘 자세히 알려주는 인폼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거야 라는 가정하에 기사를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늘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또 기사가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은 Don't leave questions unanswered. 내가 이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건 왜 이러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독자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건 그래서 그랬구나. 만약에 궁금증이 생긴다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진짜 기자가 이렇게 말한 대로 됐을지 궁금하다. 뭐 이런 궁금증 정도? 그 말고는 근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좀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뜻이고요. When in doubt, leave it out. 이 말은 나조차도 기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것. 이게 긴가민가해? 그럼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이해 못한 걸 여기 써놔서 독자를 헷갈리게 할 거면 아예 쓰지 말아라. 이런 형식을 가지고 늘 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출입을 할 때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앞에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가습기로 인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 질환이 생겼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게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뭐 이슈 이래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가장 처음에 생긴 게 아마 9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복지부에 출입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아무도 그 왜 폐섬유가 생겨서 폐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고, 정부가 처음으로 그것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하루인 것처럼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부 대변인이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하죠. 근데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기사를, 한글 기자들은 막 속보를 쓰고 난리를 쳤는데, 복지부 기자로서 이 한글로 받은 자료를 영문으로 써야 되는데, 막 질병관리본부 연구원들이 막 나와서 막 의학 용어를 막 가져다가 막 폐섬유가 일어났는데 이게 왜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은 이게 물의 효과로 이게 막 수증기가 돼서 자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마시면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죽고 폐섬유가 생겨서 이게 유아한테 이렇게 되고, 이런 설명을 막 하는데 저는 의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이 폐섬유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단시간 안에 다 이해를 해야 했고, 이걸 또 영문으로 써야 했고, 그걸 다 이해를 해서 써서 에디터한테 넘기면 에디터가 이걸 읽고 저에게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직 기자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굉장히 의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이 정도 쓰면 그냥 에디터가 알아서 고쳐주겠지 하고, 막 의학, 이 뉴모니아, 폐섬유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러이러해서 되는 거야 라고 막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에디터가 전화를 해서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제가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이해 못했어 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그냥 빼버려 해서 그 문단 통째로 드러내서 그 정부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했던 폐섬유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 기사에는 실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막 의학 전문 기자나 혹은 보건복지부에 막 10년, 20년 출입했던 전문 기자였다면은 조금 더 자세히 저희 독자들을 위해서 왜 그게 발생했는지를 쓸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정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기자가 이해하지 못한 거를 절대 기사에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지 말라는 그런 에디터들,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옛날부터 그 신문 산업에서 종사하셨던 저희 뉴스룸의 에디터들은 절대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 그러면은 의대를 나온 사람이 보건복지부를 출입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기자의 의무는 기자로서 늘 가까이에 친한 의사, 친한 그런 의료계에 있는 사람, 내가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전화해서 저기 있잖아, 정부가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걸 레이맨 term, 일반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줘봐 라고 했을 때 이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듯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게 내가 이해가 됐으면 그걸 제가 이제 기사에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취재원을 관리를 하는 것도 이 기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한 이유가, 기자들이 그러면은 정부가 막 이렇게 발표하는 거 외에 어떻게 기사를 작성을 하느냐, 취재원 확보가 취재의 첫 걸음이다 라고 많이 이렇게 언론 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이 커버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와바리라고 하죠. 취재원들, 정부 부처를 내가 커버하고 있다면 그곳의 대변인, 사무관들, 공무원들, 또 사건 사고를 내가 조사하고 있는 뭐 경찰 출입 기자라면 경찰, 검찰, 굉장히 친분을 많이 쌓아놔야겠죠. 그래서 많은 일반 분들이 기자 하면은 굉장히 막 약속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약속도 잡고 막 굳이 뭘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분을 쌓아놔야 아까처럼 그렇게 정부가 막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서스럼 없이 전화해서 뭐 누구누구 선생님 죄송한데 나한테 빨리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분 관계, 이런 취재원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기자의 좀 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취재원은 뉴스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이런 뉴스메이커는 부단한 노력으로 발굴해야 돼요. 되게 곳곳에 자신만의 그 안테나를 세우고 정보의 이런 길목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사는 되게 발로 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발로 여러 곳을 뛰어다녀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좀 뭔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 막 달려가서 귀도 쫑긋 세우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기사를 조금 발굴하는 그런 과정들을 꼭 거쳐야 합니다. 현장을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확인하고 찾아다니면서 쓴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컴퓨터나 이렇게 보고, 요새는 정보가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정보가 나오기도 하지만 발로 뛰는 것만큼 그런 생생한, 아무도 가지지 않는 정보를 가질 수는 없겠죠. 다음은 또 이제 뉴스 흐름을 파악하는 것.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보건복지부 출입을 하면서 그런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다면은 정부가 또 새로운 무언가를 발표했을 때 나 혼자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라고 하는 벙쪄 있는 상황이 됐겠죠. 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또 기사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1차 정보가 곧바로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뉴스로 만든다는 것, 그것이 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도 기자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라는 질문에 답변을 찾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기사가 만들어지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문화부에서 특히 코로나고 막 공연도 다 취소되고 기사 쓸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럼 왜를 통해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막 한창 막 싹쓸이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이런 게 그냥 유행하네? 이게 기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90년대 패션, 90년대 음악, 90년대 스타일 레트로가 다시 돌아왔네? 근데 제가 한 7년 전에도 90년대 음악이 돌아왔다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90년대 패션과 트렌드가 돌고 돌까? 여기에 질문만 던져도 문화를 전공하신 약간 그런 교수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또 하나의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 이제 뉴스거리를 이제 알아차리려면 기존 뉴스를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쓸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의대도 나오지 않았고 의학 용어들을 막 그렇게 잘 아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7년, 9년 전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저희 코리아 중앙데일리 기사는 그렇게 심도 있게 그 폐 섬유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어요. 아는 만큼 쓸 수 있다고 기자들은 자기가 다루고 있는 그 분야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기존 기사들을 굉장히 계속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궁금증과 또 예상되는 다음 단계를 찾아내서 취재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취재를 나아가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사가 탄생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사들이 탄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부 예를 또 들어보면요. 최근에 간송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저희 나라의 국가 보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단인데 거기서 보물 2점을 출품을 했어요. 그 경매에. 근데 모두 유찰이 되어서 그 보물들을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을 했다라는 굉장히 경매에 많은 미술품들도 나오니까 그냥 경매를 했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간송문화재단이 재정적인 재정난에 있어서 이 보물들을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왜 재정난에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이 문화재 담당을 한다면서 모르고 있다면 경매에 나왔대 라고 해서 잘 된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었겠죠. 이런 뉴스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사에 있어서 늘 클리어하게 스타일도 간결하게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기사는 늘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나 어느 언론 수업을 들어도 어느 라이팅 수업을 들어도 기사만큼은 accuracy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팩트 체킹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팩트 체킹뿐만 아니라 오타 하나도 오타가 계속해서 요새는 온라인으로 올라가서 막 속보를 치느라 속보를 쓰느라 막 오타를 많이 발견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좋은 기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타가 많이 발견되는 이름도 좀 틀리는 그런 신문 기사를 어떻게 내가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독자라면은 그렇게 에러를 많이 만드는 신문 기사들은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을 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기사를 쓰고 기사 거리를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 또 스타일은 아까도 계속 반복하는 건데 내용을 모르는 독자의 입장에서 쓰면 안 되고 또 쉽고 간결하게 써야 된다는 거.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를 들어 오페라에 대해서 쓰는데 오페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오페라의 기사를 보고 한 번쯤 보러 가고 싶다라고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내가 오페라 담당을 막 10년 했다고 오페라는 이런 거지 막 오페라 전문지처럼 오페라에 대해서 막 어려운 막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여기 쓴다면은 그것도 좋은 기사가 아니에요. 오페라 전문지에서는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지만 저희처럼 일간지에서는 절대 좋은 기사가 될 수 없어요. 저희 신문사에서도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인턴십 같은 걸 하러 많이 와요. 그 중에 굉장히 영문으로 글을 잘 쓰는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대부분 굉장히 자부심이 많죠. 나 영어로 너무 글을 잘 써. 그래서 한 문장도 막 굉장히 길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엄청 막 문구도 막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막 기사를 썼는데 에디팅을 할 때 그게 다 빨간 펜으로 에디팅이 막 되죠. 그럼 그 친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쓴 기사에 왜 이렇게 빨간 펜으로 너무 이렇게 간결하게 고쳐놓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소설을 쓰거나 너의 퍼스널 에세이를 쓴다? 그럼 그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기사는 짧고 간결하고 또 재미있고 한 문장이 간단 명료하게 써서 포인트를 잘 전달하고 그렇게 쓰는 게 기사지
막 주저리 어려운 단어 막 다 쑤셔 넣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어려운 막 용어들을 막 쓰면서 얼마나 그래머를 잘 활용하는지, 이런 걸 장기자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꼬지 말고 늘 간단하게 써야 된다는 점, 그게 에세이와 또 이 리포팅 기사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accuracy,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인데, factual correct, 아까 얘기했던 팩트 체크하는 것이고요. 늘 명확히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틀려버린다면은 기사 다음날 나갈 때 오류, 정정 보도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렇게 썼던 거는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문사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고 치명타이고 기자 자신에게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실수겠죠. 또 그냥 내가 이럴 거야 라고 guessing,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들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고요. 숫자들, 또 이제 숫자에 약한 기자들이 굉장히 문과생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부에 가다 보면은 퍼센테지 이런 거 기사 쓰면서 숫자를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근데 경제 분야를 읽는 사람들은 숫자에 빠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만 읽다가 숫자 이거 틀렸네? 그러면 이 신문의 경제 지면은 절대 읽지 말아야지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겠죠. 절대 숫자는 늘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해야 된다는 거. 또 날짜,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자기가 알기 전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 정리해드리면, 또 기사를 쓰기 전에 쓸 내용이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정확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내가 싣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객관적인 전달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써야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넣지 말고 보고 들은 대로 쓰셔야 돼요. 그 보고 들은 대로 써서 그게 행여나 조금 틀리더라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질책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썼고, 이거에 반대되는 의견도 내가 썼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약간 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는 기사를 써야 된다는 것 이번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다음 상강에서는 기사를 좀 분석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